저희 진선미 의원실 그리고 김희곤 의원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회차가 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타이틀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이고요. 취지는 이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플랫폼 경제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유지하고 혹은 성장을 하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이번 토론회가 기획됐습니다. 네, 저희 진선미 의원님 그럼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네요. 저희가 연속으로 준비한 토론회가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함께 귀중한 자리 개최해 주신 우리 김희곤 의원님과 또 김만흠 처장님이 오늘 함께 자리를 못하셨지만 여기 와 계신 걸로 네, 그만큼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런 다양한 시대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과 함께 우려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긍정적인 면은 강화시키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 부작용이나 또 소비자 보호나 이런 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에서 또 학계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주시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 자리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그 논의가 국회에서 또 다양한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회 진행은 좌장이신 신영윤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게 된 신영윤 연세대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인 그 플랫폼 경제에서의 이제 어떤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빅데이터가 어떤 그 생활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개인정보의 보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또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후자의 입장에서 그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의 그 개인정보 보호, 오늘날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오늘 그 이병준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고 토론은 이제 5분께서 해주시는데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과장님 그리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님, 이진규 네이버 이사님, 정세진 변호사님, 최현진 입법조사관님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일일이 인사를 드리는 것은 좀 생략하고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먼저 발표자 발표를 듣고 차례 아까 호명한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속죄의 그 발표라고 생각이 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1월 2일 날 진선민 의원실에서 저희 소비자법학회에 연락을 해갖고 세미나 같이 하자 연락을 하셨고요. 왜 꼭 또 부터 이렇게 연락을 하시나 싶긴 했는데 워낙 준비성이 철저하신 것 같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서 당연히 승낙을 했고요. 그 세미나는 4월 1일 날 개최됐는데요. 제가 그때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쉽게도 제가 참석을 못했고 발표문만 보내고 대신해서 총무이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마침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발제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민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그래서 계약법적인, 소비자법적인 문제,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서 많은 이 작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정통부 시절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할 때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작업할 때 제가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 좀 거대 담론적인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법률이 필요한데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예컨대 당근마켓에서 얼만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글을 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약관심사과, 공정거래위원회 황인영 과장님 나오고 계신데 약관심사과에서 그 타겟 마케팅, 진소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지만 타겟 마케팅의 경우에 이제 그 표준 약관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관련해서 제가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세세한 그런 세부적인 논의보다는 앞으로 지금 플랫폼 경제가 그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호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거대 감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안 오죠? 대략적인 목차를 보시면 일단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이제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제 문제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계약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입법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게 맞을지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의 경제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 그 인터넷정보진흥원에서 그 7대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꼽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하는 실태조사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 기업들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애플, 메타, 소카, 로톡이라는 다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 조사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애플은 기기를 만드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인가요? 그래도 세계 1위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기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팔기 때문에 아니면 중개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높은 겁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SNS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에서 애플을 사용하는 그 개인정보를 갖다 쓰지 말라고 하니까 기업 가치가 확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데이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로고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카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차량의 단기 임대 회사거든요. 차량의 단기 임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차량 안에다가 데이터 수집 장치를 다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그 운행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50% 이상 그 데이터에 있습니다. 로톡도 마찬가지예요. 로톡은 지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가치는 어디 있냐면 판교문을 수집해갖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에서 형량 예측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지금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때문에 이제 서비스가 맡겨져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서비스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이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는데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일단 그 이용자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용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가입을 다 해보셨으니까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또 그런 것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수집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수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웹상으로는 이제 쿠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 수집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이용을 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에 이제 그 해당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그 접속 이력을 이제 기억했다가 서비스를 이제 간편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쿠키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키를 통해서 수많은 그 이용 기록이 이제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10발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기당 한 개만 부여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수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는 이제 뭐 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그런데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본인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제공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된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과 많이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집된 정보를 갖고 광고 회사에 팔아서 마케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많은 정보를 AI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그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은 페이지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픈마켓에 들어가면 다 예전에 자기가 산 그 상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춤형 추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타겟팅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즉 저희가 어떤 검색을 했다. 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주도에 펜션을 이제 예약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게임을 하는데 거기 옆에 그 에어비앤비가 갑자기 광고가 뜨더라고요. 왜 뜰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한 거를 그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것을 광고를 띄울까? 그리고 왜 제가 1분 전에 검색을 했던 내용을 갖고 갑자기 게임에서 어떻게 띄울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이제 어떤 그 니즈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이제 광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해당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경우를 보시면 A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아니면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뜨느냐를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맞춤형 광고를 지금 제공하는 것은 광고 그 플랫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춤 그 행태 정보들이 다 그 전달이 되고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이용자의 그 행동 패턴 등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맞춤형 광고가 제 3회 플랫폼에 쌓아져 갖고 거기서 이제 광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이 광고 플랫폼에 전달이 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제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디 있느냐?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의 준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에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예컨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동의를 얻긴 했지만 목적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목적 외에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경우.
원래 제3자 제공의 경우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거 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뭐 거기서 배상 규정도 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출 그 건수를 보면 뭐 최근 거까지 데이터는 없지만 엄청납니다. 그죠? 4만 뭐 1000건, 민간의 경우에 4만 1000건의 경우고 공공의 경우는 373건의 그 유출 사례가 이제 뭐 몇 년간에 있었다고 보니까 엄청난 그 유출 건이 있고, 이것은 이제 배상을 받은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법원에서 피해구제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못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못하게 할 것이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플랫폼의 기업 가치는 결국 데이터를 얼마만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데이터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나 싫어. 너 내 거 활용하지 마. 수집하지 마. 그리고 활용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능한데, 자기가 개인정보를 준 경우에 그러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법은. 그러나 지금은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사업자는 엄청난 그런 수익을 누리고 그 서비스를 누리고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소비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학자들은 아니면 입법자들은 여기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입법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제로 이제 개인보호법이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작용하는 그 영역이 한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래 실태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능하는 영역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축소돼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또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례적인 계약의 경우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예컨대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 주소를 이제 이름하고 주소는 수집해야 된다. 그러면 배송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삭제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례적인 계약의 경우는 이 예외적인 상황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이제 계약 상황을 보면 다들 이제 집에 스마트 TV를 하나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TV를 샀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매매 계약이냐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TV는 뭐를 하냐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그 물품의 구매가 아니라 계속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그 동의를 기초해서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한 뭐냐면 동의가 이제 상황화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이제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는 유익 있게 동의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데,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때는 그게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동의 버튼을 누르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분에 따라서 인터넷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을 하거나 어디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거나 그럴 때 좀 그 힘이 남아있을 때는 동의할지 말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좀 힘이 없거나 좀 빨리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눌러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그 동의를 한 게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200개, 300개, 400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네. 수집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매체 같은 데서 모여갖고 이제 타겟팅 마케팅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인이들이 이 숙고를 하고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숙고하지 못하는 환경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들이 뭐냐면 당신 무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다. 가장 이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컨대 만보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런 옛날에 만보기를 10,000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으면 만보기가 설치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뭐를 하냐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걷고 있는지 어떻게 걷는지 그런 거를 다 기록하고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무료일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임 회사,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무료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동의 버튼을 눌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의의 보호 체계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반복되긴 얘기는 하지만요. 그 동의 이제 기초하고 있는데 이 동의를 이제 진정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동의를 하느냐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그게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묵시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깔면 연락처 그런데 접근 권한을 우리가 취득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분명히 개인정보 수집 동의인 것 같은데 수집 권한으로 얘기하면서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이냐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철회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이제 개인정보 활용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철회를 할 수 있고 삭제도 요구할 수 있고 다양한 권리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게 수백 개의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300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툴 안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청해도 사업자가 그 삭제해주면 다행인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노력을 이제 드리는 소비자가 있을까?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런 것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또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또 수집을 하고 동의 없이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이 이제 많이 이제 자기는 서비스 개발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이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한다라고 하면서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동의를 이제 기반으로 한 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예민한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디지털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는 그래서 적극적인 이용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보호가 되느냐? 보호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입법 모델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산업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와 같은 법률이 없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마음이 불안불안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법이 아닌가? 내가 법률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불안불안해하면서 데이터를 추적하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정경제방지법이나 영업비밀을 범행하는 법률은 그렇지가 않지만 이거는 이제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지만 그 다음 법률을 보시면 데이터 산업 기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시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자체를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도 입법이 이제 됐습니다. 됐고 이 거래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겁니다. 축적과 거래 이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생겼고 그거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산업 자체의 보호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마련해낼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그러면 보호를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 그런 보호는 장치는 마련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채권법이라든지 데이터 거래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개인들의 그 보호가 충분히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법 측면에 관한 지침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이제 시각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무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의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대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가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계약들은 이제 더 이상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유상이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럼 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졌느냐 유럽연합에서는 각종 소비자와 관련된 규정들은 다 유상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든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이제 유상으로 취급을 해서 소비자에 관한 법률들의 적용을 이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퍼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유상으로 이제 무료라고 이제 사용했던 표현을 더 이상 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결과가 유상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인 경우는 그 제공되는 서비스의 그 품질에 대해서 적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이제 하다당거 책임의 경우에 이제 그 중개의 경우는 중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법도 그렇고요. 유럽연합도 그런데요. 적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이제 보니까 적은 책임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유상이니까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제대로 책임을 부담해라. 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법은 우리 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법은 유상인 경우는 물론 무상인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법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무상으로 사용될 것을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입법을 하게 되면 이제 분명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거래법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그 민법전이나 상법전을 보면 이 데이터 거래 자체에 대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법에서 제조 데이터의 공유 규범을 만들었어요.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체로 보면 완전한 거래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미국 법률협회와 유럽법 연구소에서 공동 작업을 해서 데이터 경제에 위한 원칙을 만들었고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권리에 관한 모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과 유럽연합의 법을 기초로 해서 모델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고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정식적인 법률로서 이제 갖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논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의 시작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소비자가 이제 거래를 했을 때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뭐냐면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모델법 수준의 규범이고 법적인 규율은 아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다라고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없고 그래서 이에 관한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히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실패는 아직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법은 시장 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시장 실패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어느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보호에서는 성공적인데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인터넷 생활을 하거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그 데이터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배치되는 이익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적절한 조화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이제 유럽연합에서 데이터 채권법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는 그 전에는 인격적 법이라고 봤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인격적 법으로 봤는데 지금 채권법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재산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데이터 채권법의 한계는 뭐냐면 그게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너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는 받긴 받으니까 받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유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가치를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소비자에게 그 유리한 그 계약 조건은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 거래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가장 그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뭐냐면 가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가장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은 어디 있냐면 그 개인정보의 가치를 매기고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 사업자에게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면 시장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법률 장치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장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이제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공급과 수요의 이제 만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인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냐면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를 소비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그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얼만큼 이용되고 활용되어 있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이것이 얼만큼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뭐냐면 소비자에게 이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활용을 할 예정이고 이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그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개인정보의 가격을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사석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IT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분들이 얘기를 했고 학자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뭐 당연히 이제 그 문제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초상권이라는 게 있죠. 초상권. 얼굴에 대한 자기 모습에 대한 그 보호는 그건 인격권입니다. 그렇죠? 인격적 가치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사람에게 이용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일하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하고 논리는. 근데 초상권 말고 이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인격적 법익이 아니라 재산적 법익. 그래서 이제 가치대로, 재산적 가치대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래되는 이상 이것을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고 재산적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익을 또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은 이제 그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에서 그것도 이제 있고요. 그것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재산적 가치에 있는 권리를 추가로 만들어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주고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대가를 이제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현재 이제 유출이 되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사회에서 이제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만약 그 같은 30만 원 내지 50만 원 대가를 지급하고 개인정보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사업자는 이제 두 판을 이제 튀겨야 되겠죠. 자기가 이거를 지급하고 수집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사업자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은 확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돈을 안 벌고 있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그런 그 규정 내용까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에 이제 그 반대작용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보호를 해줄 그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규범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적극적인 이제 데이터 수집을 인정을 하고 그 산업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어나는 방향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황민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 특히 플랫폼 경제 또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아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플랫폼 경제하에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개인정보 수집의 계약법적인 성격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동의 절차에서 이 이슈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입법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대가성 문제, 개인정보의 가치나 거의 대가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어떤 공정의 공식적인 견해나 의견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특히 이제 디지털이나 플랫폼 경제 이슈가 제기되면서
그 아마 전반적으로 다 특히 여러 부처, 뭐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또 방통위 등 각 그 부처별로 굉장히 연관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예전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대부분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이러한 빅데이터의 독점이나 또는 뭐 수집 이용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 경쟁법적인 시각보다는 제가 소비자국에서 일하고 소비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법적인 관점에서 뭐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뭐 알 권리 또 정보 제공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 그 전통적인 경제는 이제 B2C 소비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례적인 거래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조금 등한시되는 좀 고려가 좀 덜 되는 그러니까 그 가입 시점에서의 어떤 뭐 정보 수집, 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거에 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뭐 계약 해지 문제라든지 또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 배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핵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거래 개시, 계약 체결 시점에서만 중요하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맞춤형 광고도 내가 결점에 가입할 때 그 계약 체결 시점 동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수집되고 그게 어떻게 변하더라도 잘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아마 이 발표 자료에서 예를 드신 것처럼 스마트 TV 예처럼 이게 매매 계약이 이례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자동 갱신이라든지 또는 제작자라든지 또는 콘텐츠 제공자라든지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가입돼가지고 동의하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식하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또 계속적으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그 특히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행태적인 정보들 뭐 위치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또는 활용되는 그 이제 계약 체결 이후 뭐 이걸 뭐 일종의 뭐 여기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프로파일링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보호 문제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자 보호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EU나 미국 등 각 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고 저희보다 또 먼저 그 1차적인 입법을 마친 그 한번 EU의 예를 좀 잠깐 들어보면은 그 EU의 그 개인정보 보호 규칙 GDPR이라는 것이 아마 2018년경에 제정이 돼서 보급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디지털이나 이 플랫폼 경제 하에 계약 체결 이후에 자동 수집되는 정보에 좀 핵심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프로파일이라는 개념 정의를 비롯해서 그것과는 약간 구별된 걸로 보면 자동화된 의사결정 뭐 이런 개념을 두고 거기에서 그 당의 기업이 제공해야 될 정보 또는 어떤 정지권 또는 뭐 일종의 거부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파일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그 일반적인 개인, 자연인 특히 법인보다는 자연인의 그 뭐 건강이라든지 개인적 선호라든지 행태라든지 관심사, 위치, 이동에 관한 측면을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 이를 자동화되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개인정보 처리가 이러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개념 정의를 했고요. 또 이거하고 약간 구별되는 개념으로 그 자동화된 의사 결정이라는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프로파일링을 비롯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뭐 어떤 법적 효력을 초과한다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 그러니까 어떤 자동화된 처리, 즉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동의를 받게 한다거나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GDPR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 여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과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이 시간에 물론 틀린 게 있으면 이따가도 토론 과정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기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어떤 이러한 그 가칭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거나 아까 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정의는 없지만 이러한 개념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그 법상에 이제 정의된 규정을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가명 정보 같은 것도 그 일종의 개인정보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뿐만 아니라 생성이나 연계, 연동 기록, 그 다음에 가공 편집, 검색, 이용, 제공 등 광범위하게 처리라는 개념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도 자동화된 것도 처리에 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개인정보 두 번째 예를 들어 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은 행태정보, 위치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사, 성향 이것도 그냥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도 만약 이러한 프로파일링이나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은 예를 들어 개인정보법 37조에 의하면 어떤 정지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행적으로도 가능한 게 아니냐. 물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그래서 현행 법상으로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확한 프로파일링 개념이나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과의 그 이유와 비교했을 때 어떤 구분되는 그러한 개념은 아직은 저희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몇 가지 그냥 저도 질문상에 아까 그걸 포함해서 그 동의와 관련된 측면 저희 이런 측면에서 똑같이 이병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개시 시점에서의 동의로 거래 개시 이후의 수집 활용이라든지 프로파일링, 자동화 의사결정까지 다 동의로 가름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반드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동의에 있어서는 어떤지, 이런 문제, 그리고 만약 동의가 없이, 뭐 이건 좀 격가질 수 있는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 아니야? 행태정보 등을 뭐 기본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까지도 다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토론자분들이나 이렇게 그냥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 약관심사과에서는 작년에 이병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구성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인터넷 쇼핑몰 약관하고 모바일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에 이게 굉장히 아웃데이티드 돼 있어가지고 그 행태 정보나 이런 거나 하나도 없이 맨 처음 뭐 주민등록 정보나 요거 모으는 것만 규정이 거의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는 향후적으로 지금 문제가 논의가 됐고 GDPR 문제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한번 넣어서 좀 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균형점을 맞추는 게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정책과장 이정남입니다. 저희가 인쇄된 거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저희가 핸드아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소중한 토론회 자리에 마련해 주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과 그리고 김혜곤 간사님,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윤창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관련된 저희 위원회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병준 교수님과 그다음에 우리 공정위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코멘트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의 경제법적 측면에서의 규제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데이터의 수집 등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법만으로는 충분한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정당한 처리라든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등에서도 경제법적 측면에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관점도 지금 고려하기 시작했고, 이런 측면에서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제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해서 4개의 패키지 법안을 지금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 한 법안인 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의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보장 의무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이외에 목적으로는 데이터 수집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EU도 플랫폼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신규 법안들을 계속 발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데이터의 결합 금지, 그리고 데이터 이동 보장,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의 이용을 보장하되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디지털 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쟁법적 측면에서만 어떤 규제를 추가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발의돼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방통위 소관인 법률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정안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무위에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분의 의원님의 발의안과 정부안이 지금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런 경제법적 측면에서의 법안들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와 계속해서 저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조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규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고려되지 않은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랑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랑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이제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런 우려를 제거한 그런 어떤 수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법에 대한 개인정보 입장은 밑에 박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경쟁법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준인열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를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플랫폼 거래 관계에서 개입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쟁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 권리 보장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요. 그 전문성이 고려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태정보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발자자도 말씀하셨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는 지금 맞춤형 광고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태 정보의 대부분은 개인 정보가 맞고요. 우리 법에 의한 개인 정보로 대부분이 포섭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최근 저희들이 그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계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좀 저희들이 개정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들이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좀 전에 그 공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파일링을 통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이 있을 때는 강력한 조사 처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보 주체 권리 보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개인정보 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객의 행태 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보 주체가 64.6%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용에서의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려야 된다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어떤 그 규제를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사실은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수준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인들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고지하도록 저희들이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사업자, 특히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셀러톨 사업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외 관계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플랫폼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판매자, 관계 사업자 간에 저희들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사업자의 안전조치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 관계를 저희들이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떠한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 법안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 개정안에 대표적인 개정안으로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자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신정법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분야에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전송 요건이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위원회는 데이터 표준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디지털 서비스 법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의 투명성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U 디지털 서비스법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투명성 보고 의무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병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그런 투명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사업자에 대한 어떤 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가 절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 플랫폼 업종별로 사업자나 판매자의 준수사항들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스스로 어떤 자율 규제를 하는 그런 어떤 강화된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 이것이 이제 어떤 플랫폼 기업에서의 어떤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업종별로 강화된 자율 규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합병 시에 개인정보 통합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 결합 심사와 저희들이 그 병행해서 그 데이터 결합 심사를 같이 하는 방안과 우리 위원회 법에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개인정보 역량 평가 제도를 확대해서 그 어떤 정부 주체에 그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출범한 중앙정부로 승격된 지 한 2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조금 더 그 우리 위원회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그 법률의 적용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3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해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저희들이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 환경에서의 그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2차법 그 개정안을 정부안을 지금 국회에 그 제출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플랫폼 환경에서의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그다음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병준 교수님께서 발표한 것 중에 일부 제가 코멘트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그 소극적인 정보 주체와 적극적인 정보 주체의 어떤 그 권리 보장 차원에서 우리 법에 그 약간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법에 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적법 절차 요건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동의고, 그다음에 뭐 계약 체계 이행이라든가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적법 처리 요건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 체계 이행이 위해서 그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꼭 필요한 그 개인정보 이용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저희 법 조항이 그 불가피하게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통치 서비스 제공자는 보다 더 엄격한 그 동의에 대한 규율 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그 완화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그 저희들이 2차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2차법 개정이 된다면 특히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무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대신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이것도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서비스를 나의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꼭 그 서비스 제공이라는 그 어떤 계약 체결에서 이행해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되고, 그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추가적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필수 정보 필수 동의, 선택 동의로 좀 구별되어 있는데 2차법이 개정되면 필수 동의는 없어질 거고요. 이제 선택 동의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 수집할 때에 그 수집하는 그 입증 책임은 당연히 사업자가 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 법에 그 단순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법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기본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이라든가 처리 정지권, 삭제권, 정정권을 갖고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교육 과장님께서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권에 대한 대응권에 유럽의 GDPR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2차 개정안에 그 어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우리 대응권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거부권,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을 저희들이 2차법 개정안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GDPR처럼 꼭 프로파일링만 저희들이 그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라든가 어떤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인이 왜 이런 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가 2차법 개정되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아까 스마트 TV 말씀하시면서 한 번에 이제 그 계약으로 그 이후에 이제 정보 주체가 뭐 이제 추가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이제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그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 연장될 때는 추가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약 기간 연장이 된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뭐 교수님이나 공정위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정보 주체 입장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의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과 김희곤 의원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주제와 중요한 키워드, 논의거리를 던져주신 이병준 교수님의 발제도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커버리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뭔가 학계에서의 쌓아오신 지식과 내공에서 이렇게 크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정보 자체만 보호를 했는데 이제는 정보 주체의 권익이라든지 그 정보 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황현남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수집했었던 일반적인 신상정보로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행태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보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 평가 측면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숫자 쪽에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의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고 그런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이해될 수 있게 이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재미있게 잘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는 데이터 채권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면서 데이터 가치는 아직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개인정보에서도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원리 중심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막 생겨나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생성에 기여한 플레이어들하고 적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같이 돌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IF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4월 1일 날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제목도 재밌습니다. Your data isn't gold, it's not even yours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금이 아니고 심지어 당신 것도 아니다. 이게 이용자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연간 광고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절반을 나눠서 이거를 전체 이용자들한테 나눠주면은 대략 한 1년에 12불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는 페이스북에 이용을 하면서 뭔가 이용 비용도 지불을 하고 거기서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다시 배분받는다라고 하면 한 12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그거를 받으면서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자의 입장과 사업자의 입장 그리고 이 둘을 다 바라보는 정부 간의 데이터를 바라보는 데이터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가치의 정도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합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뭐 M2E나 P2E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플레이 투 원, 무브 투 원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용자들이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치를 서로 간에 나누는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의 변화를 좀 살펴주시면서 같이 이야기가 되면 훨씬 더 흥미로운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업자의 입장에서 약간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법제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정부 주체의 보호 조치를 마련을 해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파일링의 문제는 단순히 플랫폼에만 한정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이슈이고 특히나 유럽연합에서는 이게 프로파일링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프로파일링은 자동화 의사결정의 한 부분이고 이 자동화 의사결정 중에서 법적 효과 내지 그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지점에 있어서만 규율을 만들어낸 부분이지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에 대해서까지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개인정보 처리는 프로파일링이다 라는 논지로 말씀을 드려도 이게 특별히 틀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사회가 용인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이 어디까지이고 법적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 프로파일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규칙을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팔러시들을 찾아보더라도 자동화 의사결정에 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찾아보는 게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GDPR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율받는 자동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게 거의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공정한 개인정보 처리에서 일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율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나라 법제의 적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업자의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플랫폼의 핵심은 양면 시장이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플랫폼 위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서로 다른 정보와 접근성의 격차를 레버리지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서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부지불식간에 이용을 하면서 가치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해가지고 입점을 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과도한 트래픽이 오면은 분산을 해드린다라든지 침해 방지할 수 있도록 관제 서비스를 해드린다라든지 개인정보를 플랫폼이 알아서 암호화를 해주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도 해주고 보관기간이 지나면은 안전하게 파기를 해주는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당연히 무료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약에 사업자나 이용자가 각자 자기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정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국내의 이런 잘 구성된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레버리지 해가지고 사업자도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이용자도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보다 안전하고 풍부하게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마련해 주신 이런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매우 시적절한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준 교수님 발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개인정보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너무 개인정보가 인격권적인 측면에서 치중이 돼서 논의가 돼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인정보 자체 이제 재산권적인 성격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강학상 이제 뭐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준 교수님의 이런 좋은 화두 제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저도 조금이나마 참석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플랫폼 경제에서의 이 개인정보 보호, 원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오가는 그런 하나의 창구 역할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는데, 사실상 이 데이터에는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이제 개인정보로 구성이 돼 있다. 따라서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우선은 가장 이용자들이 또는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계기가 돼서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는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키스디라고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4대 메가 트렌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확산, 두 번째가 자동화, 세 번째가 가상화, 네 번째가 초개인화라는 이제 4대 메가 트렌드를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4개 주요 이슈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요 지향점이 뭔지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지향점은,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정합성을 어떻게 갖출 거냐. 이 3가지 주제가 이 개인정보 보호, 특히 이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활용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3가지의 철학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보장할 거냐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이 주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는 플랫폼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한다는 거에 보면, 이 3가지 지향점을 그러면 이 플랫폼, 지금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양면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 단순화된 양면 시장이 3면화된 또는 4면화 또는 더 많은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참가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창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통적인 양면 시장 이론만으로는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 발전에 따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들면 이용자조차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이라든지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같은 부분도 원래는 이용자에서 플랫폼에서 하나의 공급자 또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플레이어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즉슨 아까 이 4대 메가 트렌드에서의 초개인화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는 초개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칫 오해하기 쉬우신데, 맞춤형 광고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맞춤형 광고는 이거는 서비스의 또 다른 이제 뭐 마케팅 요소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내가 제공받고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를 한다. 이거를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걸 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용자한테도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이건 또 이용자한테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맞춤형 광고와 같이 별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서비스 자체가 진화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국회에서도 어떻게 좀 많은 가이드라인을 줘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의 현황을 근거로 어떻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투명성은 기존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성 확보는 상당히 사전 동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보 주체가 깨알과 같은 이용약관 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고 동의를 했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이용자가 모든 걸 다 허락했기 때문에 사업자는 할 수 있다. 상당히 조금 단순한 접근이었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진화되고 3면 시장, 4면 시장이 되면 될수록 각각의 이용자가 도대체 누구 서비스의 이용자가 누구냐 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전 동의에 편중된 것이 상당히 앞으로 플랫폼의 진화에 따라서 맞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냐, 저는 예전부터 조금 반대 의견했고, 다행히 작년 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 사회 주요 현상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끝장 토론을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이 사전동의 제도가 그 주제로 올라갔고, 결론은 사전동의가 너무 지나치게 형해화돼 있다. 즉 이제 정부 주체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다라는 얘기 끝에 아까 이병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거는 이제 당연히 서비스 제공 받은 과정에서 이제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사후적으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제도가 논의가 됐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하나의 약관과 같은 성격의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방침에 대해서 사후에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긴즉슨 투명성 확보 방안이 이제 사전에 뭔가 강화된 규제라기보다는 사후에 엄격하게 이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현재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이병란 과장님께서 이후에 무슨 투명성 보고 의무 역시 그러한 사후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책임성 문제인데, 책임성은 뭐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뭔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할수록 그때 당시 개인정보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서 제도화가 됐습니다. 즉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사전적으로 어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책임성 논의가 됐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자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현상을 볼 때 과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적시에 부과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 방안이냐, 저는 궁극적인 책임성 확보 방안은 자율 규제에서 우선은 그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병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작년 9월에 개보위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자율보호 단체를 조금 더 활성화하게 한 제도적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이건 뭐 특별히 법적으로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여러 제도들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을 굳이 이제 어떤 기업의 프라이버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또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도 이러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성 확보, 궁극적인 책임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세진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랑 이제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자리여서요, 상당히 이제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갖고 있던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을 때 마지막에 던지셨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개인정보를 특정한 목적에서는 지주사와 계열사가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데이터가 많은 회사도 있고 적은 회사도 있거든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때 이게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재산권을 생각하고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자체를 재화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개인정보인 데이터를 재화로 보는 거는 괜찮을까? 하는 또 이제 걱정이 있고, 왜 걱정을 하지라는 생각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 걱정을 제가 가지고 또 이제 토론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앞에 두 분께서 거의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주 이제 간략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고객들한테, 이용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별 앱이나 개별 채널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기꺼이 플랫폼에 자기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정보가 모이는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현재 이제 세계의 추세가 이제 데이터의 활용을 중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뭐 데이터 댐,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 활용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데이터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보 집중 현상 자체가, 플랫폼의 정보 집중 현상 자체를 우려스럽게 보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라고 생각을 하면 늘 이제 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동의라는 거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 거는, 동의라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제 정보 주체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의를 받은 자는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이나 보호나 마찬가지로 이 제대로 된 동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다른 범위 내에서만 쓰고 있다면 보호의 관점에서도 크게 이제 문제될 여지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늘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고민했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 법이나 제도가 관련 법이나 제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 좀 이러한 가치가 좀 잘 지켜지도록 정보를 처리하는 자 쪽, 기업한테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이런 가치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은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일반 국민도 명확히 아는 것인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하는 거지만, 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모호합니다. 저도 이제 고민하다 보면, 발제자께서도 이제 내용에 넣으셨었는데, ADID한 정보는 기기에 하나씩 부여되는 정보여서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정보랑 식별 정보랑 결합하면 개인정보라고 이제 방통위 가이드라인에서 개보위 가이드라인이죠. 개보위 가이드라인에서 쓰여져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자동차 등록번호라는 것도 기기 한 대 부여되어 있는 건데, 또 이제 개보에서 나온 사례집을 보면 이건 개인정보 해석한 또 사례도 있고요.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이 결합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결합 가능성을 따지거든요. 그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나는 개인정보 해석한 사례가 있고 하나는 개인정보 안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어렵다는 얘기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토론문에 가로 안에 넣은 거가 이제 2020년 개정안에서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우선 개인정보의 정의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 개보이나 아무튼 뭐 법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보위에서 이제 만드는 많은 해설서나 사례집, 가이드라인 같은 곳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건 다른 곳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건, 중요한 거는 정보 주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사전동의, 사후동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사전동의와 사전조치, 사후조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사후 조치만 강조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동의 제도가 형해화되어 있는데 이 형해화되어 있는 것이 형해화되지 않게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요새 많이 얘기하는 알고 하는 동의라는 거를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사례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2017년에 개보법이 개정돼서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 표시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홈플러스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인데 그건 뭐 글자도 크게 하고 진하게 쓰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법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업자들이 요거는 늘 요새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해설서도 있는데 해설서에 있는 내용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그거는 또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넣으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준수한다라는 거가 하나의 시사점이 있고 2020년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정법에는 그 정보 활용 동의 등급 제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해서 안심, 뭐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가. 그럼 이 이후에는 저도 그렇고 그냥 금융에서 이용하는 고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등급 제도를 보고 많이 선택을 합니다. 뭐 안심이라고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동의 체크하고요. 그냥 주의라고 되어 있으면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법에 들어감으로 해서 고객이 좀 더 알고 하는 동의를 하는 거에 그리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고객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하고 믿고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플랫폼에서의 정보 집중 현상 자체는 지양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정보 주체 의사에 반하거나 정보 주체가 모르게 정보가 처리되는 게 문제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가 제대로 알고 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조사처 최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교수님과 또 위원회 그리고 또 실무에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특히 조사처에서 공정거래랑 소비자보호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플랫폼 사업자의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소관법률 중에 그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약관법이랑 또 전자상거래법 차원에서 또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병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이 플랫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도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시장 경쟁, 그 사업자의 경쟁력, 그리고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관심사항이나 행동사항과 같은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사업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빅데이터 활동을 통해 파생 효과로서 소비자가 소비 생활에서 다양한 편의와 효용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유력하는 소비 대상에게 맞춤형으로 광고가 되고 또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관련도가 높은 검색 결과가 제공되는 등의 현상은 사업자의 빅데이터의 활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경쟁법적 관점 자체로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또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은 좋게 해석되고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소비적 편익을 고려해서 최근 개인정보 관리 정책의 방향은 무조건적 개인정보의 활용의 제한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사실의 고지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 주체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확보하고 또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환경이 소비자적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현행 약관법은 무분별하고 사업자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의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했고 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그리고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도항 등을 약관법상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정하고 또는 자진 시정 조치를 결정한 바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법의 구성과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사안에서 공정위가 약관법을 의결하여 내린 조치는 합당하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향후 소비자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개인정보 수집의 포괄적인 동의나 아니면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같은 상황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문에서 예시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플랫폼 서비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이트에 단순히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쿠키 수집에 대한 방문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이용할 때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공정하게 수집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금지 행위로 정하고도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또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 구조가 재편된 현재 시장에 맞는 내용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부 개정안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 이용 조항에 맞춤형 광고 항목을 신설하고 또 맞춤형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또 광고의 소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정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유동수위원안이 따로 있는데요. 유동수위원 정부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정위가 개보위와 협의해서 맞춤형 광고의 고지 내용과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입법 예고안과 비교해서 다소 좀 완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현재 개보위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맞춤형 광고의 사전 고지와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 개보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맞춤형 광고 고지에 포함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또 소관부처 간 법률의 혼란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에도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법 쟁점을 조금 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 또 오늘의 내용과는 또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기업, 플랫폼 기업이나 또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또 국민 생활에 편익에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뭐 그런 문제의 균형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그 토론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제 인격적 차원에서 이제 재산권적 차원으로 좀 시각에도 보시고 이것을 또 그 가치 평가의 문제에 그 핵심이 놓여 있다고 이제 오늘 이병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토론에 대한 종합적인 코멘트를 한 3분 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많이 오늘 토론자분들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지금 아까 그 정세진 그 변호사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동의를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포먼트 콘센트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뭐 약관규제법도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다양한 그 영역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제공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논의는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소비자가 그거를 다 읽고 그 동의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계약 체결 여부도 동의를 해야죠. 근데 그 전에
약관도 제공되어 있는데 약관도 상당히 긴데 그거를 또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읽고 동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제3자 제공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의 목적도 있고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해서 알고 그 동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구글을 살펴봤더니 그 구글에 활용하고 있는 그 이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를 활용하는지 100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느냐라는 건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게 불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파운드 컨센트가 소비자에게만 요구된 소비자가 계약 체결할 때 아니면 동의를 할 때 의미를 파악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약관규제법의 경우는 약관심사과에서 이제 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약관이 공정한지를 따질 수 있거든요. 차후적으로 그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이제 도입될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경우도 그것이 적합한가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규제기관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가 제공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이 지금 그 알고 동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규제기관들이 그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정보가 제공된 것이 제대로 됐느냐, 그게 올바르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근데 그게 규제기관도 있고요, 소비자단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시장 감시 기능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개인 약관규제법과 관련해서는 약관규제법은 그 개인 동의는 형황화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적으로만 근거 지우기 위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는 거지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읽지 않기 때문에 90%가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은 읽지 말라는 겁니다. 읽지 말고 약관심사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정한지 여부를 나중에 판단해 줄게 라는 게 약관규제법이거든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도 패러다임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 좀 열심히 해라, 방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실상 이제 하고 싶은 개인들이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그래서 규제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공정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라는 사후규제 측으로 좀 측면을 이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런 개정이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화두로 던진 이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오늘 산업에서 오면 되게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산업에 가까우신 세 분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논의가 있고, 그래서 아까 특히나 페이스북 관련된 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아직 못 봐서 다음에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될지를 이제 뭐 몇 년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뭐 이준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양한 그런 쟁점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산업 그리고 규제기관 그리고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갖고 이제 몇 년간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이제 이번 정권에서 이제 차기 정권에서 이제 자유규제가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아까 이병남 그 과장님께서 그 강화된 자유규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이제 뭐 공동규제 뭐 다양한 그 형태의 이제 자유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들었는데 강화된 자유규제가 어떤 측면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규제의 다른 표현이고요. 예. 네, 그래요. 저희가 조금 그 어떤 뭐 정부 입장에서 그 민간 사업자를 조금 더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 그 스스로의 어떤 규제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냐는 생각으로 저희가 공동 규제도 그러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좀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이제 자율적인 자유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제 정부의 그 공동규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플랫폼 경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이병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그 개인정보 보호 연속 토론의 마지막 날인가요? 예. 이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또 끝까지 이 토론회에 남아서 경청을 해주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논의됐던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입법에 잘 반영이 돼서 진정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 전체의 혁신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이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입법이 좀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끝까지 남아 계신 우리 이기수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